네, 자연적인 유입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석유 시초도는 당연하게 저 육지 저 밑에 혹은 바다 저 깊은 곳에 기름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하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죽어서 쌓이고 그것들이 적당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변성되어진 기름입니다. 그게 지각 어떠한 뭐랄까요 지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것이 저 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면 이게 위로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기름이 있는 곳이 오일이 있는 곳이 지층으로 노출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트리니데이드 피초스라고 되는데 석탄호수예요.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검증하면 보세요. 검증하면 이 지역은 그냥 이렇게 이 지역 전체가 기름입니다. 기름. 지금 이 사람이 나무 짝대기로 이푹 담갔다가 쭉 올렸더니 기름이 쭉 떨어집니다. 여기는 그냥 기름이 일반 연못처럼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캘리포니아 쪽에 여기 제가 연구원으로 언제전가 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름 박물관인가 해가지고 거기는 가게만 가도 기름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고 뽀글뽀글 하는 데는 기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양 식물 플랑크톤 혹은 육지 식물에 의해서도 탄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기름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어디셔널 pH가 되는데 pH라고 하는 게 기름의 어떤 성분입니다. 주요한 독성 성분인데 보통은 이렇게 뭐 페트로제닉, 뭐 파이로제닉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러한 성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오제닉, 즉 생물에 의해서도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만들어져서 해양으로 유입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가면은 여기 지금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유조선 음향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작업, 선체 청소라든지 수리를 위해서 지상 작업을 할 때, 그 다음 하역, 적재 하역 작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배바닥에 고여있는 더러운 물과 여러 유 이런 거, 승박 기체 작업을 할 때 유조선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유조선이 아닌 일반 선박의 사고에 의한 것, 석유 생산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정유 공장에 의한 것, 도시와 강을 통한 유입, 대기를 통한 유입, 그다음 해양 투기, 그다음 자연적인 유입, 그다음 생물학적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7, 8가지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해양으로 기름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원에 대해서 서시어 5가지 이상 서시어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오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보면 담배를 한번 피면 그 안에 성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혼합물이다. 탄소 원자는 보통 4개에서 26개 이상 가진 탄소가 4개짜리부터 더 많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에는 여기 뭐 직세형, 가지형, 방향족, 고리형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뭔지 알겠죠? 이렇게 사슬형, 직세형, 사슬형. 이것은 사슬인데 이게 가지가 있다. 가지형 사슬. 이것은 뭐냐? 고리형입니다. 고리.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죠?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고리형이고 방향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벤젠고리, 이중결합과 단해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들을 벤젠고리라고 합니다. 벤젠. 방향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방향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도 되어 있다. 자, 원료의 정제부입니다. 자, 원료는 그냥 원료는 아까 말처럼 까만색이 끈적끈적하는데 이것을 정류 공장에 오면은 GS 칼텍스라든지 이런 정류 공장에 오면은 이 원료를 가열을 하면 어쩌느냐, 원유를 가열을 하면은 당연하게 증발하겠죠. 그죠? 증발을 하는데 막 가열을 하면은 증발되어져 가고 올라가서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온도가 150도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부분을 빼내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가솔린. 한 요 정도에서 떨어지는 것은 케로진, 요 정도는 디젤, 요 정도는 아마 이것들이 바로 아마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것을 펌프, 예. 펌프, 선박이나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펌프입니다. 디젤 선박, 디젤 트럭 알죠? 케로진은 등유입니다. 등유, 불이 잘 붙는 등유. 가솔린은 여러분들 가솔린, 일반 차량에 사용되는 거. 페트롤리움 가스, LP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남는 것이 바로 아스팔트, 혹은 왁스, 파라핀 왁스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뭐 윤활유 됩니다. 이런 400도에 있어도 더 이상 증발이 되지 않고 가라앉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 이게 보기 뒤에 보시면 페트롤리움 가스 이것은 이제 그거죠. 이게 바로 LPG입니다. LPG 원유를 끓여가지고 가스로 나오는 거. 볼륨 포인트 30도니까 30도만 넘어도 가스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솔린. 가솔린은 30도에서 140도. 그러니까 여름철에 더운 여름날 이렇게 기름 넣다 보면은 금방 휘발돼요. 왜냐하면 이게 끓는 점이 30도에서 140도이기 때문에 30도 넘어가면 이게 끓는다기보다는 휘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프타.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그죠?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재료이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플라스틱 뭐냐? 플라스틱은 석유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근데 그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나프타입니다. 이쪽 중에서 이것은 가솔린은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쓰고 이 나프타 요 정도는 석유화학 산업으로 가서 여기에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실리콘 러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케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 있냐? 네, 불에 잘 타는 탄화수소 액체입니다. 이걸 등유라고 하고 여러분들 알면 이거 등잔불 할 때 등자죠, 그죠? 이것은 등유, 불에 잘 붙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케로젠이라고 한다. 그래서 휘발유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등유, 케로젠은 이렇게 파란색 용기, 휘발유는 빨간 용기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통만 딱 보더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등유입니다. 다음 가스 오일, 이것은 이제 디젤이고 그 밑에는 약간 더 기름짐이 높은, 끓는점이 높은 걸 말하는 거죠. 타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유출된 오일의 진로.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어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성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기름이 유출되어졌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알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렇게 이 해안의 기름이 유출되어졌다.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허베이 스피릿에 의해서 몇 년 전에 태안반도에 기름이 많이 유출된 적이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닦아냈어요. 닦아냈는데 닦아내지 않고 기름이 완전히 바다 밑으로, 모래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없이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은 그 기질을 제거하여 청소한다.
그러니까 모래를 더 끓여내는 거예요. 그 다음 비, 이런 지역, 예, 바위가 많이 있는 지역은 보통 파도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은 자체 정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즉 높은 에너지, 파에너지에 의해서 기름이 그냥 쉽게 나가는 그런 겁니다. 해양에 살포되는 부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지 않고 육상이 아니고 해양에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어 있다. 그럴 때는 비행기나 선박에 의해서 분산지를 뿌려서 이렇게 제거를 한다. 그 다음 D, 이 냉각수채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체는 열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냉각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곳에 만약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될까요? 그럼 제대로 냉각수로서 기능을 못하겠죠. 혹은 이런 양식장에 이런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펜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냉각구 지수구라든지 이런 양식장이 저죠. D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에 있는 곳에는 기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오일 펜스나 이런 걸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여기에 기름이 모이면 이것을 회수해 가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쪽에는 지금 보면 어떤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이 뒤덮여 있다. 그럼 이것들 갖다가 그냥 손으로 제거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에 기름이 유출되어졌을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가 트럭으로 가서 다 긁어버리자, 없애버리자, 파버리자, 혹은 분산제를 뿌리자, 혹은 그냥 가만히 놔둬서 파도에 의해서 제거하도록 놔두자, 혹은 오일 펜스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붐을 설치하든지 하자. 아니면 이렇게 오염된 지역은 다 잘라내자.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이 얼마나 유출되어졌는지, 유출되어진 기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기름이 한번 유출되어지면은 그 기름의 조성은 시간이 경과하는 따라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컬러프라인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나 뒤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설명입니다. 사실은.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름이 유출되어졌다. 그러면 포토옥시데이션, 당연하게 햇빛에 의해서 기름은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고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은 UV가 있죠.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의 말은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말이고,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말은 바로 뭐냐? 어떤 유기물의 분자의 결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의 각각 성분들을 쪼개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독성 성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산화입니다. 포토옥시데이션, 광산화. 그 다음에 이멀시피케이션, 에멀전화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에멀션 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달걀을 넣고 막 저어주면 어찌 됩니까? 뭔가 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뭔가가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요리할 때 달걀 막 섞어주는 거. 그것은 사실 뭐냐면 달걀만 있으면은 별 차이 없는데 계속 섞어주면은 이렇게 공기와 섞여버리면은 이게 공기하고 이거 막 섞이면서 에멀전화가 되버립니다. 형태가 많이 바뀌어버리죠. 이것도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해양에는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서 기름하고 물하고 섞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끝에는 기름이 있는데 이 바깥에 물이 있거나 이렇게 에머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 안에 물 분자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 속에 기름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녹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데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 이걸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퍼션. 디스퍼션은 말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디스퍼션, 분산되기 합니다. 한번 들어왔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될까요?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확산이라고 하고 분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직적으로도 퍼집니다. 농도구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볼러티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휘발입니다. 기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 휘발이 잘 되는 것도 있고 휘발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유 공장에서는 그냥 퓨어 오일, 아스팔트 있지만 거기다 또 뭐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디젤이 있고 페로젠, 나프타, 그 다음에 가솔린, LPG 이런 성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원유송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송이는 LPG 성분처럼 그냥 휘발이 아주 잘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휘발이 잘 된 성분들은 날아가 버리고 휘발이 안 되는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 속에는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어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이 안에는 미생물도 존재합니다. 미생물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요. 당연하게 그 속에는 이러한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름을 분해하지 않겠지만 기름이 이렇게 유리 유출에 의해서 기름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특별히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은 더 많이 번식할 겁니다.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미생물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미생물에 의해서 이 기름이 생분해가 일어날 겁니다. 바이오디그레이션, 생분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닷물에는 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입자들. 밀도는 물보다 더 무거워. 그런 입자들이 있으면 이 기름이 끝내는 그런 입자들과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밀도에 의해서 무거운 밀도에 의해서 밑에 깔아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디멘테이션, 즉 퇴적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제가 말씀으로 드렸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X축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 스프레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산이죠. 확산, 옆으로 퍼지는 거.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 드리프트란 말은 이것도 이것은 스프레딩이란 말은 처음에 유출되면 두께가 이만큼 될 텐데 기름이 됐다가 끝내면 중력에 의해서 어찌 될까요? 유망의 두께가 가늘어지겠죠. 유망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대신에 면적은 넓어질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스프레딩이고 드리프트란 말은 그냥 해류를 타고 퍼지는 해류를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해류를 타고 계속 옮기는 거. 드리프트. 당연하게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10년 지날 때,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드리프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션, 휘발입니다. 휘발은 탄소가 6개 있는 거, 탄소가 7개 있는 거, 탄소가 12개, 13개, 14개, 15개. 즉, 탄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휘발은 더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탄소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분자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휘발은 더 빨리 될 거예요. 이렇게 노출되어진 지 1시간도 채 되기 전부터 휘발이 되고 거의 하루 정도 되면은 하루나 며칠 사이에 휘발이 될 것은 다 되고 그리고 분자량이 큰 것은 아주 조금씩 꾸준히 휘발은 되겠지만 그 양은 작다. 디솔루션. 이 기름 성분 안에 들어보면 다 워낙 많은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물에 녹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물에 녹을 수 있는 성분은 유출되자마자
1시간 이내에 거의 휙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기껏 해봐야 하루 이내에 물에 녹을 수 있는 것은 다 녹아버린다. 디스퍼션 분산되는데 수직으로 분산되는 것은 한 10시간이나 하루 정도 지나야지 수직으로 분산이 쫙 이루어지고 수평으로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드디어 더 훨씬 넓게 쫙 퍼지게 된다. 세대 이머시피케이션 아까 에머전이죠, 그죠? 에머전도 보면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보통 한 10시간에서 하루 정도 지나면 에머전이 더 잘 일어난다. 세디멘테이션 침적되는 것도 약간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바이오디그레이션은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바이오디그레이션이란 말은 생물 분해란 말이고 이 생물 분해란 말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름의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량, 낮은 밀도로 그 미생물이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어지는 곳에서는 어찌 될까요? 기름을 먹을 수 있는,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즉 기름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미생물은 대량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번성할 때의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미생물의 개체수가 아주 늘어나게 되고 미생물의 개체수가 많으니까 기름을 더 많이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포토옥시데이션. 포토옥시데이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광분해입니다. 햇빛에 분해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보니까 하루에서 100시간 그 정도 사이에 햇빛에 의해서 분해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분해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기름이 이동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입니다. 바람의 방향. 바람이 북서풍이 불었다. 북서풍. 그러니까 기름이 유출되어졌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는 남서풍이 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왔던 것도 남서풍, 원래 나오는 것도 남서풍 이렇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니까 또 북서풍, 북동풍.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따라서 바람이 어디에 부냐에 따라서 기름이 들러붙었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예를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바람의 방향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기름이 나왔으면 이쪽으로 갈 거다. 어디지? 예, 이쪽으로 갈 거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밑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밑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림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만 보면은 북동쪽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아마 기름이 갈 거다 생각했는데 바람은 이렇게 불지만 해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해류가 바로 이렇게 흘렀어요.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흐름가 있었어요.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보다도 오히려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기름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초되어진 곳이 여기고 이게 이렇게 타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해류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씻겨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기름이 한번 유출되어지면 이 기름이 어디에 가서 들러붙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람도 고려해야 되고 해류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석 간만의 차가 아주 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석에 의한 영향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양 기름 유출 때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시의 바람, 그 당시의 해류의 흐름, 그 당시의 조석 이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것이 이 기름 유출되어진 기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디까지 퍼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저 위쪽으로 월북을 시도했다 안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은 월북을 시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의 해류의 흐름, 여기에 사람이 빠졌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가만히 물에만 떠 있으면 어찌 되느냐? 그 물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흐름을 타고 위로만 딱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여기가 조석간만이 있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면서 조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쪽 신문에서는 절대적으로 의식적으로 북한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으로 갈 수가 없다. 이 소위만 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기름도 유출되어진 기름도 바람이라든지 해류, 조석을 다 고려해야지 어디로 갈지 진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3교시는 유류 방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